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강원도 정선 땅 첩첩산 중 담비골에는 단 두 집만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자락에 자리한 윗집에는 10만이 내외가, 조금 아래 개울가에 자리한 아랫집에는 사냥꾼 내외가 살았지요. 이 담비골이란 이름은 예부터 담비가 많이 서식하던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답니다. 가을이면 이곳 담비들의 갈색 털이 붉게 물들어 마치 산자락이 불타오르는 듯 장관을 이루었다고 하지요. 윗집 10만이 박서방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을 누비며 자란 탓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요. 특히 산삼을 찾는 데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그의 이름을 알 정도였답니다. 성격은 과묵하고 꾸밈이 없어 말은 적었지만 한 번 정을 주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아내 김씨는 큰 눈에 둥근 얼굴을 가진 여인으로 부지런함과 정갈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18의 10만이와 혼이 난 이래로 10년이 넘도록 아이는 없었지만 두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살았지요. 김씨는 특히 약초에 관한 지식이 많아 마을 사람들이 병이 들면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했답니다. 아랫집 사냥꾼 이서방은 다부진 체격에 짙은 눈썹, 그리고 언제나 웃음기가 도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재주가 좋고 유머 감각이 있어 마을에 내려가면 항상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욕망과 집착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는 장정이 되면서부터 사냥 실력을 키워왔고, 특히 활솜씨는 평안도, 일대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었지요. 그의 아내 이씨는 보기 드문 미인으로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그리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양반집 교수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20살 되던 해에 이서방과 혼인했지요. 곱게 자란 탓에 산골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답니다. 두 집은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며 니것내것 따지지 않고 살았답니다. 사냥꾼이 잡아온 짐승을 나누어 먹고 10만이가 캐온 약초를 함께 말려 쓰기도 했지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나 그러하듯 평온한 일상 속에도 보이지 않는 욕망과 질투의 불씨는 언제나 숨어있기 마련이랍니다. 어느 해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산속의 단풍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날도 10만이 박서방은 여느 때와 같이 산삼을 캐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산삼을 캐러 저 깊은 골짜기로 가보려 하오. 아이고 서방님, 요즘 곰도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해 지기 전에 돌아오시오. 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소. 김 씨는 남편을 배웅하며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전날 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탓이지요. 걱정 마오. 이 몸이 20년 넘게 산을 누빈 사람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테니 맛있는 저녁 준비해 두시게. 박서방은 그렇게 말하며 곡괭이와 삽, 그리고 산신령에게 바칠 재물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지요.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산에 오르면 산삼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같은 시각 아랫집 사냥꾼 이서방도 일찍 일어나 사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활과 화살을 챙기고 짐승을 유인할 미끼도 준비했지요. 여보, 나도 오늘 사냥하러 가니 저녁거리 걱정 마시오.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북쪽 골짜기에 멧돼지 발자국을 많이 보았으니 그쪽으로 가볼 생각이오. 조심하세요. 멧돼지는 워낙 사나우니 걱정 말게.
내 활솜씨를 믿지 못하겠소. 이서방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신만이 박서방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자란 노루삼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지요. 노루삼이란 신만이들 사이에서 오래되어 노루뿔처럼 생긴 산삼을 일컫는 말로 약효가 일반 산삼보다 10배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었답니다. 이번에 노루삼만 캐면 아내에게 비단 치마 저고리도 사줄 수 있을 터인데. 박서방은 중얼거리며 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가 이토록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것은 사실 아내를 위해서였지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늘 마음 아파하는 아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참을 산을 오르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요? 박서방이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사냥꾼 이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웬일일세? 오늘은 북쪽으로 사냥 간다고 하지 않았나? 아, 형님. 사실은 형님 따라와 봤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노루삼 이야기를 하시길래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서방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박서방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랬나? 하지만 노루삼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찾아보자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산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서방의 시선은 노루삼이 아닌 박서방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지요. 한편 그날 오후 아랫집 이씨는 집안일을 마치고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김씨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형님 계세요? 이씨가 마당에 들어서자 김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왔구려. 마침 나도 심심한 터였는데 잘 왔네. 오늘 반찬거리가 좀 남아서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두 여인은 부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지만 두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서방님이 해지기 전에 돌아온다더니 아직도 안 오네요. 우리 서방도 웬일로 이때까지 안 들어오는 건지 오늘따라 평소보다 늦는구먼. 두 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을 오가며 남편들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씨가 문득 말을 꺼냈지요. 형님, 사실 우리 서방이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겐가? 밤에 자다가 자주 잠꼬대를 하는데 자꾸 언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김 씨는 깜짝 놀라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서방은 자네 서방과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저도 그냥 오해겠거니 했는데 요 며칠 전에는 제가 없을 때 형님네 집에 다녀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낌새를 느끼시지 못했나요?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에 집 안이 어수선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고 보니 나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네만 설마 하고 넘겼지. 두 여인의 대화는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두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 씨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지요. 언니, 서방님들이 돌아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 내려가 보게. 혹시 서방이 돌아오면 나도 기별하겠네. 이 씨가 내려간 후 김 씨는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김 씨는 쪽마루에 앉아 남편이 돌아올 방향을 응시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랫집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가 놀라 일어서자 이서방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요. 형수님,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까? 아니, 해질 무렵에 내려갔는데 집에 안 들어갔어? 네, 집에 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여기로 다시 올라왔나 해서 와봤습니다. 아니요. 아까 내려간 후로는 다시 안 왔어. 그런데 우리 바깥 장반은 같이 오신 게 아니오? 이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요. 형님은 아직 산에서 안 돌아오셨습니까? 그렇소. 이 시간까지 안 돌아올 사람이 아닌데 아직도 안 돌아왔네요. 형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오? 네, 오전에 잠깐 마주쳤지만 헤어진 후로는 못 봤습니다.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아랫집 이 씨도도 모두 행방불명이 된 것이었지요. 더욱이 이서방의 말과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필 내려와서 보니 우리 집사람도 없고 어쩌면 좋습니까, 형수님? 일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소. 아침이 되면 수색대를 꾸려 산으로 올라가 봐야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방은 동이 트자마자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김 씨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 함께 내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수색을 벌였지만 신만이와 사냥꾼 아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으니 마을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눈이 맞아 도망친 것은 아닌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소. 우리 서방은 그런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만이와 사냥꾼의 아내가 불륜 관계였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듣자 하니 이 씨가 원래 양반집 규수였다지? 산골 생활이 맞지 않아 도망친 게 아닐까? 그리고 신만이도 젊고 무던한 사람이었으니 둘이 눈이 맞았을 수도 있지. 이런 소문을 들은 김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 누워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지요. 그녀는 남편을 평생 믿고 따랐는데 그가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 있단 말요? 이럴 수는 없소이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구려. 그 사이 이서방은 대처로 나가 연놈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결국 그는 헛걸음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김 씨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서방은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누워만 있었지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서방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힘없이 음식을 먹었지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매일 찾아와서 음식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김 씨는 무심한 눈으로 이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친절이 고마웠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텅 빈 듯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그래요. 고맙소. 그렇게 이서방은 매일 김 씨를 찾아와 음식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절 속에 숨겨진 본심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이서방의 눈빛에는 김 씨를 향한 욕망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신만이와 이 씨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들 두 사람이 함께 도망쳤다고 확신했지요. 담비골 윗집에서는 생과부가, 아랫집에서는 생오라비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김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이서방은 허탈함과 외로움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요. 세월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이서방은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쓸쓸해 술을 한 잔 마셨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윗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형수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지요. 이 밤중에 웬일이오? 너무 쓸쓸해서 말동무나 하려고 왔소이다. 술 한 잔 가져왔습니다. 이서방에게서는 술 냄새가 훅 풍겼지만 김 씨는 평소와 달리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답니다. 그녀도 삭막한 겨울밤에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나 봅니다. 술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소이다. 형수님도 한 잔 하시지요.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한을 풀어놓았지요. 술 기운이 더해 갈수록 이서방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 시선이 김 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답니다. 형수님, 난 사실 이서방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김 씨가 먼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욕이 솟구쳤지요. 배신당한 분노와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이서방의 체온에 의지하고 싶었답니다. 이제 나를 형수라 부르지 말아요. 김 씨의 간절한 속삭임이 겨울밤의 정적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광란의 밤을 보냈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인 격정의 시간이었지요. 김 씨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이서방의 품에서 달래려 했고, 이서방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욕망을 마침내 풀어놓았답니다. 아침이 되어 이서방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지요.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가 되었고 점차 그 관계는 깊어져 갔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시버시가 되어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서방은 김 씨를 더 이상 형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여보라 불렀고 그녀도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지요. 서방님, 오늘 사냥은 잘 되셨소? 그렇소. 덕분에 메추라기를 2마리나 잡았다오. 이걸로 오늘 저녁을 맛있게 해주시오. 이서방은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김 씨의 고쟁이를 벗겼고 그녀는 새로운 밤풀이에 심신이 들떴답니다. 지난 가을의 분노와 한숨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 삶이 너무 짜릿해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지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꽃피고 새우는 화사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서방의 아내가 된 김 씨는 산나물을 뜯으러 산으로 올라갔지요. 특히 이서방이 좋아하는 곰취를 뜯으려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아이고, 저기 곰취가 참 많네. 김 씨는 곰취를 뜯기 위해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지요. 바위 사이 풀 속에 무언가가 보였답니다. 이게 뭐지? 김 씨가 조심스럽게 풀을 헤치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두 구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백골이 된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옷가지를 보니 분명 자신의 남편 신만이와 이서방의 부인인 이 씨였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두 구의 시체는 이미 많이 부패해 있었지만 김 씨는 곧바로 그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커다란 상처가 있었고 신만이의 등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지요.
놀란 김 씨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시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움켜쥔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펴자 단추 하나가 나왔답니다. 이 단추는 김 씨는 단추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서방이 가을에 입던 조끼를 찾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조끼에는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나머지 단추와 그녀가 가져온 단추는 같은 모양새였답니다. 서방님이 설마 그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그려졌습니다. 이서방이 자신의 남편과 자기 아내를 살해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쳤다는 소문을 퍼뜨려 모든 의심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김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이서방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밤을 같이 보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더 큰 분노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솟구치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이서방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김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고 물었지요. 여보, 왜 그리 표정이 어둡소? 무슨 일 있었소?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시체라니요? 이서방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우리 서방님과 재수 씨 시체를 말입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앉았지요. 김 씨도 따라 들어가서 단추를 내밀었습니다. 이 단추 서방님 조끼에서 떨어진 것 맞지요? 이서방은 단추를 보더니 갑자기 방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미칠 것만 같았소. 이서방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김 씨를 사모했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신만이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것이었지요. 가을날 신만이를 따라 깊은 산으로 들어가 그를 등 뒤에서 화살로 쏘고 놀란 자신의 아내를 돌로 내리쳐 죽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김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었지요. 그 둘을 죽이기만 하면 내가 당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김 씨는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서방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요. 나는 당신이 필요했소. 당신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소. 용서해 주시오. 망연자실 천장만 바라보던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이서방이 내미는 조끼와 단추를 들고 잠시 들여다보던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어디 가시오? 내 말 끝까지 들어보시오. 이서방의 간절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김 씨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아궁이 불 속에 조끼와 단추를 던져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깊고 어두웠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이서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모든 분노와 슬픔을 사귀고 난 듯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서방님,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요? 당신이 저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말입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나도 서방님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 꾸었답니다. 김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입니까? 형수, 아니, 여보. 이서방은 감격에 차 김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그토록 오래 바라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운명이었나 봅니다. 서방님과 저는 결국 하나가 되었으니 김 씨는 이서방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운우가 지나고 이서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누워 김 씨를 바라보았지요. 허기가 지시지 않으셨소? 내가 술상을 차려오겠습니다. 김 씨는 속치마만 걸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가슴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할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부엌 한 구석에는 그녀가 약초를 보관하는 작은 함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그 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여러 무언가를 꺼냈답니다. 술상을 차리면서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의연했지요. 마지막으로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특별히 담근 술이니 한잔 하시지요.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고맙소. 당신 같은 여인을 만난 것이 매 복이오. 이서방은 하초만 가린 채 벌컥벌컥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김 씨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점점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왜 이리 속이 뜨거워지지? 이서방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기 시작했지요. 김 씨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변해 있었답니다. 여보, 왜 이러는? 이서방은 초점 잃은 눈을 크게 뜨더니 피를 토하며 꼬꾸라졌습니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지요. 눈이 맞아 도망쳤다고? 그런 거짓말로 날 속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천벌을 받아 마땅해. 김 씨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서방의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어려 있었지요. 이튿날 김 씨는 산속으로 들어가 억울하게 죽은 신만이 시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재를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원수를 갚았소. 편히 눈을 감으시게. 그리고 사냥꾼의 시신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술을 따랐지요. 지아비를 죽인 원수였지만 그 또한 5달 동안 살을 섞은 지아비가 아니었던가요? 용서하오.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소.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이 씨의 시체도 찾아내 땅에 묻었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담비골 2집에 불을 질렀고 집들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물건을 몇 개 챙겨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답니다. 이후 담비골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비골에 흉령이 산다고 하여 그 근처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사라진 후 10년이 흘렀을 무렵 강원도 평창 땅에 안씨 성을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약초를 다루는 의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거친 약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안씨 의녀님, 우리 아이가 열이 높아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요. 어디 봅시다. 안 씨는 조용히 아이의 맥을 짚고 증상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손길은 정확하고 따뜻했지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열병이군요. 걱정 마세요. 이 약을 다려서 하루에 3번씩 먹이면 곧 나아질 거랍니다. 그녀는 약봉지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안씨 의녀의 정체는 바로 담비골의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담비골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이름을 바꾸고 멀리 평창 땅으로 와서 새 삶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산속에 은거하며 약초를 캐고 연구하며 지냈지만 차츰 그녀의 약솜씨가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안씨 의녀님은 정말 신기하십니다. 어디서 그런 약수를 배우셨어요? 산에서 자연이 가르쳐 준 거지요. 김 씨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신만이의 아내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을에서 온 한 사내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깔끔한 차림새였고, 눈매가 유독 날카로웠지요. 안씨 의녀님을 뵙고자 합니다. 제가 안씨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아내가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안씨 의녀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어떤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일었지요.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니 제가 직접 가서 봐야 할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정선 땅에 있습니다.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선이라니 담비골이 있는 고을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선이요? 꽤 먼 길인데. 그래도 환자를 위해 가보겠습니다. 이틀 뒤 김 씨는 간단한 약재와 도구를 챙겨 그 사내를 따라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환자를 돕겠다는 의녀로서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이곳이 어디쯤인가요? 담비골 근처입니다. 김 씨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담비골. 그녀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그 이름이었지요. 담비골이라. 그곳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나요? 아니요. 10년 전 큰 화재가 있은 후로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흉령이 산다는 소문 때문에 모두들 피해 다니지요. 사내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척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옛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그들이 도착한 집은 담비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새로 지어진 기와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누워 있었지요. 여보, 안씨 의녀님을 모셔왔소. 여인은 힘없이 고개를 돌려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의녀님. 김 씨는 여인 곁에 앉아 조용히 맥을 짚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인의 목에 걸린 패물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씨가 늘 걸고 다니던 비취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거요? 남편이 산에서 주웠다고 해요. 제 생일 선물로 주셨답니다. 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시선을 떼고 진맥을 이어갔지요. 일단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드시면 됩니다. 김 씨는 서둘러 약을 지어 건네고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뒤숭숭했지요. 그 목걸이는 분명 이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 그것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날 밤 김 씨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내와 다른 사람의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지요. 형님,
정말 그 의녀가 담비골의 그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눈빛이 똑같아. 그리고 약초에 대한 지식도 틀림없이 그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밤에 처리하지. 그 여자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어. 마을 사람들은 자결했다고 생각하지만 난 알아. 그 여자가 내 동생을 독살했다는 걸. 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내는 이서방의 형이었고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 김 씨는 재빨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으로 도망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볼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가만히 일어나 약봉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한 약초 하나를 꺼내어 입안에 넣고 씹기 시작했지요. 한밤중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내와 그의 동료가 칼을 들고 들어왔지요. 안씨 의녀. 아니, 담비골 김씨라고 불러야겠지. 깨어있는 줄 알고 있소. 김 씨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입가에는 미소마저 어려 있었지요. 이서방의 형이시군요. 저를 알아보셨나요? 물론이지.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어찌 잊겠소. 오늘 동생의 원수를 갚으러 왔소.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 동생이 저희 남편을 먼저 살해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김 씨에게 다가왔지요. 거짓말 마시오. 내 동생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소. 당신 동생은 제 남편과 자기 아내를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는 제게 접근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요. 증거는 바로 당신 아내의 목에 걸린 목걸이예요. 그건 이 씨의 것입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이를 악물고 칼을 들었습니다. 어서 끝내자. 그러나 그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김 씨의 입에서 이상한 가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가루를 마신 사내와 그의 동료는 순식간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가빠졌지요. 이게 무슨... 동백나무 잎의 독입니다. 제가 입 안에 미리 넣어둔 거예요. 아마 2시즌 안에 숨이 끊어질 겁니다. 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없었지요.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가득했답니다. 내 삶은 이제 지겹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김 씨도 독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 역시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았고 방 안에는 세 사람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지요. 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뿐인데 그것이 김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눈을 감았고 담비골의 모든 비극은 막을 내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하인들이 방 안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모두들 의문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이후 그 집터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고 담비골과 함께 저주받은 땅이라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지금도 깊은 밤 그 지역을 지나가면 여인의 울음소리와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김 씨와 이서방 그리고 그의 형의 원혼일지도 모르지요. 담비골의 비극은 인간의 욕망과 질투 그리고 복수심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고 복수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담비골에 서려 있는 슬픈 이야기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깊은 산골에 병풍처럼 둘러친 절벽 사이로 귀암계곡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계곡은 하늘이 손바닥만큼 보일 정도로 좁고 깊어
물이 짙지 않고는 지나가기 어려운 험로였지요. 귀신도 지나가기 꺼린다 하여 귀암이라 불렸는데 그만큼 위험천만한 길이었답니다. 계곡을 지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초입의 주막집은 귀암 주막이라 불렸습니다. 주인장 황 씨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건장한 몸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사내였지요. 젊은 시절 관군으로 활약하다 다리를 다쳐 제대한 뒤 아내와 함께 이 주막을 차려 2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 귀암 계곡은 혼자서 지나가기엔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오. 산적들이 출몰하는 건 기본이요. 호랑이가 대낮에도 나타난다 하니 조심하시게. 황 씨는 주막을 찾는 길손들에게 늘 그렇게 당부하였답니다. 그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지요. 계곡에서 홀로 사라진 나그네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많은 나그네들은 주막에서 며칠씩 묵으며 함께 길을 떠날 동행을 기다렸답니다. 입춘이 지난 병술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12명의 길손이 귀암 주막에 모여 아침상을 물리고 눈발이 흩날리는 귀암 계곡으로 발을 들였지요. 그 중에는 보부상, 소금장수, 도편수, 탁발승 같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내들도 있었고 12살의 어린 소년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석이는 마른 체구의 동그란 눈을 가진 수려한 아이였지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몸은 비록 작았으나 눈빛만큼은 어른 못지않게 또렷했답니다. 그는 고개 너머 마을에 홀어머니를 두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병환 약재를 구하러 멀리 양령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석이의 아버지는 그가 8살 때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석이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라는 말을 남기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 후로 석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위해 어른처럼 행동하며 살아왔답니다.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오고 때로는 남의 집 일을 도와 쌀을 얻어오기도 했지요. 이번에 약재를 사오면 어머니 병환이 나아지실 거야? 꼭 약재를 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리라. 석이는 그렇게 믿으며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양령시에서 구한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지요. 그것을 사기 위해 석이는 1년 내내 모아둔 동전을 모두 털었답니다. 길손들 중에 도편수로 자처하는 박 씨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그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자신이 궁궐의 지붕까지 올려봤다며 허풍을 떨기 좋아했지요. 요 계곡은 내가 10번도 더 왔다 갔다 했네. 호랑이고 산적이고 내 앞에선 꼼짝 못한다니까. 그의 옆에 서 있던 소금장수 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씨는 40 중반의 깡마른 사내로 등에는 소금 자루를 쥐고 있었지요.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참, 그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양반도 아니면서. 보부상으로 보이는 최 씨는 30 중반의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등에 짊어진 보따리에는 온갖 생활용품과 옷감들이 가득했지요. 그는 술을 좋아해서인지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두 양반 다 입만 살았구려. 그저 무사히 계곡을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지. 누가 더 용맹한지 따질 때가 아니오. 탁발승은 머리를 깎은 중년의 스님으로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었고 등에는 화려한 불경이 담긴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지요. 이 스님은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경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인연 따라 만난 우리가 함께
무사히 계곡을 빠져나가게 해주소서. 12명의 일행은 이렇게 각자의 사연을 안고 귀암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도 가볍고 대화도 오갔지만 점점 길이 험해지고 눈발이 굵어지자 모두 말수가 줄어들었답니다. 이 눈발이 점점 굵어지는 것이 걱정이구려. 그러게 말이오. 출발 전 하늘을 살펴보긴 했지만 갑자기 날씨가 변했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인가 보. 길손들이 절벽에 붙어 얼음판을 조심스레 건너는데 점점 눈발이 거세지더니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고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거세져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지난번에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터라 금세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길손들은 거북이 걸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려. 어디 쉴 곳이라도 찾아야겠소. 저기 보이는 게 신만이들이 만든 대피막이 아닌가 싶소. 어서 저기로 가세. 도편수 박씨가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를 가리켰습니다. 길손들은 이리저리 눈을 헤치며 나아가다가 신만이들과 사냥꾼들이 만들어 놓은 대피막을 발견하고는 죽은 목숨이 살아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대피막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통나무로 대충 지어진 것이지만 바람과 눈을 막아줄 정도는 되었지요. 길손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폭설이 그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소. 그렇소이다. 다행히 여기 땔감도 쌓여 있으니 불이라도 피워 몸을 녹여야겠소. 소금장수 김씨와 보부상 최씨가 재빨리 땔감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엉성하게 남아 눈비를 피할 수 있는 대피막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자 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서기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어린 얼굴을 비추자 그곳에는 걱정과 불안이 서려 있었지요.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돌아갈게요. 그때였습니다. 산천을 찢는 듯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대피막 주변에서 무언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쥐즈, 조용히 하시오. 호랑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탁발승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대피막 바로 앞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대피막을 어슬렁어슬렁 돌며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그 순간 길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놈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로구나. 도편수 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붉은 기운이 싹 가시고 창백하게 변해 있었지요. 다들 조용히 하시오. 혹시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잖소. 소금장수 김씨가 속삭였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는 더 거세게 대피막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포효하는 소리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지요. 길손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몸을 떨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사내들마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지요. 그토록 용맹을 떨치던 도편수 박씨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소. 보부상 최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한 사람만 희생양이 되어줘야겠어. 그래야 우리라도 살 수 있어. 그 말에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11명의 시선이 서서히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석에 보따리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12살 어린 소년 서기에게로 말입니다. 그래. 그 애를 내보내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어차피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그렇다면 가장 약한 자를 내보내는 것이. 나, 나무아미 타불. 중생의 고통이 끝이 없도다. 탁발승은 눈을 내리깔고 염주를 돌리며 불경을 외우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비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지요. 서기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서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홀로 된 어머님을 제가 모셔야 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세요. 이 약재를 꼭 갖다 드려야 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서기의 간절한 호소는 공포에 질린 어른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자신들의 생존만이 중요했지요. 어서 그 아이를 내보내라. 빨리. 호랑이가 문을 부수기 전에. 결국 도편수 박 씨와 보부상 최 씨가 서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서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어린 몸으로는 성인 남자들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안 돼요. 제발.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서기의 울음소리와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살인문을 열고 그를 밖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서기는 눈밭 위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대피막 안의 어른들은 문을 꼭 닫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 호랑이가 아이를 물고 갔나 봅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는 없었으니.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어.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서기의 운명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기가 눈을 떴을 때는 놀랍게도 따뜻한 호랑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한 바위굴 속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호랑이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신령의 아들로 태어난 백호였습니다. 수백 년을 이 산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영물이었지요. 그는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선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곤 했답니다. 서기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삐쩍 마른 암컷 호랑이가 괴로운 듯 신음하며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호랑이 목구멍에 뾰족한 산돼지 송곳니가 박혀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암컷 호랑이의 눈에는 고통과 애원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기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다니며 배웠던 지식이 떠올랐지요. 아, 이래서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도와줄게. 서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목구멍에 다가갔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서기를 해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서기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산돼지 송곳니를 붙잡고 천천히 당겼습니다.
서기가 힘을 주자 산돼지 송곳니가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암컷 호랑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지요. 마침내 퐁 하는 소리와 함께 송곳니가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서기는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고통에서 벗어났는지 몸을 한번 크게 떨더니 감사의 표시로 서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산돼지 송곳니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 수척해진 암컷 호랑이는 이제 수놈이 잡아온 사슴 고기를 걸신들인 듯이 뜯어 먹기 시작했지요. 서기는 그제야 자신의 보따리가 어디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재가 든 소중한 보따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보따리는 바위굴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것까지 챙겨온 것이었지요. 그날 하루 종일 서기는 호랑이 부부와 함께 바위굴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호랑이들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서기에게 음식을 나눠주었고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호랑이가 서기 앞에 엎드려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서기를 태워 데려다 주겠다는 뜻이었지요. 서기는 조금 망설이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나를 집에 데려다 주려는 거구나. 고마워. 그날 밤 서기는 호랑이 등에 엎여 눈 덮인 산길을 달렸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산을 내려갔고 어느새 서기의 집 근처에 도착했지요. 마을 입구에서 호랑이는 서기를 내려주고 한 번 크게 포효한 뒤 다시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잊지 않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 평생 잊지 않으마. 서기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을 본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안아주었지요. 서가 어디 있었니? 이렇게 늦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어머니, 제가 약재를 가져왔어요. 이제 병이 나으실 거예요. 서기는 어머니에게 약재를 건네고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믿기 힘들어 했지만 다음 날 일어난 일로 인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지요. 이른 아침 서기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가 어서 이리로 좀 나와 보거라. 마당에 큰일이 났구나. 서기가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 커다란 곰이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분명 호랑이가 사냥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지요. 그 후로는 사흘이 멀다 하고 사슴, 멧돼지, 노루가 마당에 놓여 있었답니다. 이것은 호랑이의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서기가 암컷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산돼지, 송곳니를 빼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었지요. 서기와 어머니는 웅담과 사양은 약재상에 팔고 고기는 또 고기대로 장에 내다 팔아 어느새 부자가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병도 약재 덕분에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고 서기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러나 서기는 부자가 되어서도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호랑이에게 감사의 제물을 올렸고 산 아래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눠주었지요. 그리고 산에 사는 동물들을 해치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신령의 아들이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하고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해치지 마세요. 서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귀 기울였고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함부로 산에 들어가 사냥을 하는 일이 없어졌답니다. 그 덕분인지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재앙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늦은 봄, 눈이 녹자 사람들이 귀암 계곡으로 가보니 눈사태로 매몰된 대피막에서 닭발승을 포함한 11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답니다.
눈사태가 대피막을 덮쳐 그들은 모두 숨을 거두고 만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의 저주가 내린 거라네. 그 아이를 내쫓은 벌을 받은 게지. 그러게 말일세. 어린아이를 희생양으로 삼다니. 천벌을 받은 게야. 소문은 점점 퍼져 나갔고 그 이야기는 결국 서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서기는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의 최후를 듣고도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넋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비록 저를 내쫓았지만 그들도 두려움에 떨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그날이 되면 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 아니라 산의 정령이란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산에 들어간다면 호랑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서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호랑이를 산신령의 아들로 여기며 공경하게 되었지요. 마을 입구에는 호랑이를 모시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한 마음씨와 용기는 때로는 위기 속에서도 큰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기는 위험한 순간에도 암컷 호랑이를 도와주었고 그 작은 선행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지요.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그의 마음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주었답니다.